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아까 제가 첫 번째 패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전력 안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전력 안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얹어서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화시킨 발표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패널 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 이유수 박사님께서 마지막 패널로 토론하셔서 좀 섭섭하다고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입니다. 네, 제가 조금 1세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이나 에너지 시스템도 우리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일단 지금 두 번째 세션과 첫 번째 세션이 사실은 뭐 약간의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괄적인 두 번째 세션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하에서 에너지 안보 어떻게 보면은 유럽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뭐 전력 시스템도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세션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일단 우선 호주의 마이클 브레어 교수님께서 2050 탄소 넷제로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경로와 수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편익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경우에도 이 비용 측면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비용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용을 넘어서서 나중에 우리가 기대되는 편익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일단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만큼 들더라도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인투이션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배 교수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럽의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연료 측면이나 아니면 믹스 측면에서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근면을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93%라고 하는 외국에서의 연료 수입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의존도도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김진수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일단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지만 결국 요금에서 이런 상황들을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한전의 적자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투자 재원 부족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정성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김진수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져갔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측면을 굉장히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믹스가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다양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하여튼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내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금에서 이거를 전혀 수용을 지금 물론 조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금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거의 이제 요금에서 거의 이제 모든 거를 수용을 해주면서 시스템도 동시에 이제 바꿔줘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랄까 계속 이제 규제를 해왔던 시스템에서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행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과거처럼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관리 체계 안에 넣고 규제를 하는 이런 이제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시장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은 결국 이 사업자들의 관리라든지 갈등 이런 문제들도 계속 아마 심화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호를 주고 시그널을 주고 거기에 그 신호를 받아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적정하게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 뭐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다음 LMP 문제, 원별 분리 시장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변동비 시장에서 코스트 비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뭐 가격 비딩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사업자들이 일단은 개별적인 비용을 반영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비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별 분리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할 때 이게 원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원간의 경쟁을 사실은 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성일 수도 있지만 지금 원간의 비용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널 코스트 변동비 프라이싱이 이 윈폴 게인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정산 조정 개수도 뭐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간의 경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기저 전원인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VC로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원별 분리 시장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그런 방식으로 일단 아마 앞으로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뭐 도매 시장에서 사실 믹스를 적절하게 한다든지 뭐 연료를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취해봐야 이게 아마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결국 요금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공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경제 주체들한테 올바른 시그널을 줘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이상적인 체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 교수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여튼 저기 세 분 아주 그 교훈적인 그다음에 아주 유익한 정보가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이클 블레어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너무너무 호주가 부러웠습니다. CCU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부러웠고 재생에너지 가능한 용량이 2000기가와트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주 상당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호주에서 석탄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 LNG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린 수소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에 대한 수입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국내에서 포집한
그 CO2의 일부를 호주의 폐가스전을 활용해서 저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호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지 한번 좀 질문을 그 마이크 블레어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정배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현재 에너지 위기의 핵심은 LNG 위기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도입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것을 도입해서 공급하는 체계에 있어서의 좀 유연성 확보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유연하게 국내에서 뭐 카고 스왑 혹은 뭐 터미널 스왑, 그다음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이 스왑 기법들이 국내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망에 대한 좀 오픈 액세스가 좀 보장이 되면서 사업자들이 이 들여온 것들을 원하는 위치에서 원활하게 쓰고, 그리고 그것이 보장된 환경 하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들어오고, 또 국내에 들여온 천연가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재판매가 허용이 되는 형태가 좀 중기적으로는 진행이 돼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 그 발전용 천연가스로 잘 활용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진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는 뭐 3배, 4배 정도의 그 석유 가격 상승으로 끝났다면 올해 고점과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석유는 5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석탄은 8배가 올랐고 JKM 그 천연가스는 35배가 올랐습니다. 즉 그 70년대 오일 쇼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에너지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것의 원인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촉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전조는 작년서부터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정전,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정전, 그리고 작년에 영국에서 해상 풍력의 발전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보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라든지 확보, 설비 이런 부분을 다소 등한시하고 변동성 재생에너지 위주로 정책을 잡았던 것이 결국에는 공급 안정성을 해치고, 그때 화석연료를 부랴부랴 확보하려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다시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석탄이라든지 뭐 코발트, 리튬 같은 기초 원자재의 또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가격, 비싼 재생에너지를 씀으로써 발생하는 그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또 인플레이션까지 포괄하는 더블 인플레이션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다 더 증폭이 되면서 현재 에너지 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는 좀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정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느 하나에 몰빵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 점과 함께, 결국 우리가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화석연료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된 이 시설을
콜드 리저브 내는 백업 설비로 충분히 가져가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에너지 섬 국가인, 특히 전력 섬 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요즘 얘기되고 있는 펌 파워, 아주 강건한 전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및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5분 내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스톱워치를 해서요. 예, 브레우 교수님 아주 그 시나리오 발표 그냥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많이 될 거냐 안 되냐 이런 옵션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호주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질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도 그 호주가 이제 이게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30년 감축 목표가 상당히 좀 상향이 된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8%에서 43%. 그러니까 제가 호주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한 6억 톤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이제 이 목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좀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호주가 가스, 석탄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호주가 가스전 개발을 갖고 환경 문제 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스전 개발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한국의 경우하고 이제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좀 풍부하고 대체적인 것도 많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제 가스 같은 게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면서 CO2를 줄이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옵션인데 이게 이제 호주의 온실가스의 감축 이 얘기가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스전의 개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논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박정부 교수님에 대해서도 한 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연가스가 쟁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요. 그 방금 우리 유 교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약간 덧붙인다면 이제 저 좀 더 그 천연가스의 그 국내적인 유증성, 다양성 얘기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교수님이 저는 그에 덧붙인다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직도입자의 그 거래를 국내 거래를 그러니까 비축 의무 주고 비상시 어떤 그런 뭐 명령제 뭐 들어오긴 나왔습니다만 그걸 주고 나서 직도입자도 국내 거래를 좀 허용해 주는 것이 그 융통성을 좀 그도 안정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그럼 믹스에 관해서는 박 교수님 얘기하신 다양한 균형을 갖춰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도 뭐 가스 브릿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무지개 브릿지로 그렇게 균형 있게 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동의 드리고요. 다음에 그 아까 오전에 나왔던 것과 관계해서 그 한계 마지노 프라이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도 또 박 교수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동의를 합니다. 그 과거의 경우에는 그 마지노 프라이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었어요. 뭐 이전 인프라 파전이 많으면은 설비가 더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메커니즘, 용량 확보의 메커니즘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제대로 저는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설비를 갖다 정부가 정했거든요. 가격 신호에서 계속 신호는 나왔거든요. 기저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 CBP 시장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설비를 계획할 때는 이제 고정비, 변동비 다 넣어서 결정하고 설비가 들어온 다음에 가장 경제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 S&P를 사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것만 남아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고정 설비 투자된 건 일종의 매물 비용이고 사회 전체로 봐서는 연료비 따라서 가장 적게 줄이는 것이 S&P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연료비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하시라면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당분간은 나는 좀 어쩔 수 없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인데요. 우리나라 그 한계 원리 갖고 하는 그 시장조차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에 가스 석탄이 있는 이상은 그게 뭐 탄소 비용을 집어넣든 어떻든 간에 연료비의 미니마이즈 측면에서 당분간 이게 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좋든 싫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와 관계되는 건데요. 저도 이 퀀텀 점프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시가 좀 단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되려면 저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왜 경로 의존성을 얘기했냐면 이게 그림을 해서 이 그림이 더 좋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거버넌스가. 그죠? 그런 걸 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잘 없는 것 같았어.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당분간 이 당대에서 진화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좀 5분쯤. 예.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박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CA, FA, NA, SA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다 지표화 시켜서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캐패시티 에디스 같은 LOL이 0.31 하는데 0.1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애매한 게 네트워크 어벨리빌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지수화해서 뭐 이걸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인덱스 문제인데 이건 사소한 겁니다. 이제 인디케이터하고 인덱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진수 교수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인덱스를 만들 때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두 개를 다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덱스는 인디케이터를 갖다 가중치해서 하나의 지수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지수를 만들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고 아주 일목요연해요. 그런데 그 인디케이터들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인덱스가 달라지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모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수할 때 늘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지수를 만들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잘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게 지수 자체가 객관성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인디케이터하고 인덱스는 정말 와닿는 말씀이네요. 정말 약간 놓치고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가 3분이 있었는데 지금 패널께서도 이제 호주의 브레어 교수님한테도 질문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요청드렸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저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그런 발표는 현재 에너지 위기의 중요성을 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큰 영향을 받고 있죠. 호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5월 달에 호주 에너지 시장이 수주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석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주같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넷째로 관련해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분명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한국과 호주 간에 있어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한국은 호주의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국입니다. 또 아주 친한 친구 국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과 호주 기업들이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일하지 못할 분야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에너지의 대규모 수입국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또 수송 기술 관련된 훌륭한 제조국이기도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호주 자산에다가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한국에서 제조가 되어서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노동력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한국에서 실제 이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대학 교수님들 간의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서 이러한 에너지 설비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2030 호주 타겟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달성 가능하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정말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몇 가지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된 것은 2030 타겟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6배는 커져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쪽에 있어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한 사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호주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호주가 이 천연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을 때 LNG 수출은 저희 모델링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요. 그런데 이게 LNG 수출이 상당히 좀 중단될 수 있고 하지만 또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LNG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LNG 자원에 대한 호주의 개발 이거는 한국을 비롯한 수입국에게는 물론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또 한국의 이러한 탈탄소와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그러한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또 상당 부분은 호주 천연가스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한국 측의 발표자들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이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교수님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시나리오 6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널리시스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 근데 우리 넷째로 할 때 시나리오 2개로 했고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 NDC 상향을 할 때는 하나의 결정 타겟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효수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조영탁 교수님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요금 정상화와 시장 이 부분은 뭐 저도 100%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단 우리나라가 한전이 한 30조 정도의 적자와 요금 정상화하는 부분은 GDP의 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쇼크를 예를 들면 뭐 EU의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과 유지했다면 GDP 한 40%까지 갔으면 우리 경제는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의 이야기지. 이걸 뭐 시장화를 하지 말자 아니면 요금화 뭐 다시 레귤레이션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LNG 부분은 유소은 교수님 말씀하신
LNG 도입에 대한 유연성 확보와 가스망의 중립성 확보, 이거는 뭐 전력망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립성 확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오늘 김진수 교수님 발표 자료에 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스킵을 했는데, 그때 G7인가 G8인가 에너지 시큐리티 아이템스를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에너지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마지막 프라이싱은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다. 그래서 같이 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석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입한 게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투입하고, 그 이후는 계속 없애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자원을 이렇게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숏는 마지날 코스트 가지고 모든 신호를 준다라는 부분은 요금하고 평균 비용하고 마지날 코스트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지니까 같이 한번 이론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신 내용은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BP 통계 보면 에너지 이제 소비량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에너지로는 G7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게 독일인데, 독일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서 많이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1인당이 아닙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나라들이 밖에 없는 거고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큐리티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고민했느냐 그러면, 석유는 뭐 석유공사 만들어서 비축해서 101분, 가스도 가스공사 비축 의무 좀 수립하고 이렇게 약간 해온 거 말고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많이 짓고 전력망 보강해서 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 수준에서 기존까지 지금까지는 잘 작동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 체계가 계속 잘 작동할 거냐 그러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마 계속 여러 발제자들이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전력 안보, 에너지 안보 전체 측면에서 생각 바꾸고 새로운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재정 투자에 대해서 횡재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횡재세를 적용할 만한 섹터가 또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한국은 상류 부분, E&P 포함해서 업스트림 쪽을 직접적으로 물론 일부 사업자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의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호주 그 브리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호주에서도 시나리오별 접근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국의 2018년 케이스도 그 리포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7개의 시나리오 수립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상황이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하고, 아니면 아예 기술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럼 이제 전통 자원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시나리오로 포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시나리오 접근이 시나리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력 안보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집중이 되어서 고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 또는 제가 이번에 자원 안보 하면서 도입한 개념이 그 비상 대응하고 상시 대응입니다. 비상 대응이라는 건 이머전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것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나 좀 이게 사실 안보하면 두 가지 딱 키워드거든요. 다이버시피케이션하고 플렉서빌리티입니다. 이거는 비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좀 갖춰가야 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수단들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올 봄쯤에
에너지 시큐리티 리포트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새로 전략 세우고 이제 새로 앞으로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 전략이 담긴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리포트를 살펴보면 일단 뭐 러시아 사태가 있으니까 러시아산 수입을 완전히 줄이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담겨 있긴 한데 그 리포트에 여러 그 수단들, 여기 오일앤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오일앤가스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자. 아까 넷제로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대응책들 쭉 원별로 세우면서 전부 다 투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투자하겠다, 여기에 얼마 투자하겠다, 어떤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우리가 지금 뭐 전력 뭐 한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의 비용을 줄일 것인가 이런 식의 접근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근본적인 대응책도 아닐 뿐더러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 안보 확보, 에너지 전환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 투자의 규모 자체가 뭐 그냥 수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 뭐 수천억 단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에너지 안보 전략을 세운다 아니면 그런 전력 안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 계획 자체를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제가 코웍을 자주 하는 일본의 크리에이피 멤버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일본이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S&P가 25배가 뛰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나는 거냐고,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인데,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일본이 국지적으로 일이 터졌던 건데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월드와이드하게 사건이 터지니까 저희나 일본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절약을 계속 외치지만 실제로 절약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그 수요 측면에서 뭔가 많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970년대 하던 것 같은 무조건 한전등 끄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참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결국에 많은 숙제가 우리한테 남아져 있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 근데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김진수 교수님께서 이거 끝나고 수업을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철떡같이 6시 반에 끝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플로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 사전에 좀 질문을 주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발표자들께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이게 이제 제 느낌에는 약간 거래소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요국의 넷제로 추진을 위한 전력망 혁신 방안을 소개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이동형 모빌리티인 철도 등의 SOC를 활용한 수급 조절, 그 다음에 에너지 거래, VPP 참여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래소 쪽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패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네, 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이 제가 이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를 한 10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뵌 적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3년 전에 국내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 제안을 해도 전혀 관심들이 없고 뭐 다 전문가들이라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래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아까 퀀텀 점프를 얘기를 하셨는데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지금 뭐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답답해서 제가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실증용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증이 다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막 아까 호주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호주로도 아마 기술이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비티, 중력을 이용한 발전 설비입니다. 과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론이 이미 13년 전에 나왔고 제품 만드는 건 사실 기계하는 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게 어디 학교나 뭐 정부기관에 믿질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사비를 들여서 제작 지금 말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이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출력 변동성도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쓸 필요가 없죠. 물론 원자력은 뭐 당연히 쓸 필요도 없고, 설치 공간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수백 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가까운 곳에 그냥 중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장거리 송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HVDC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보고 뭐 비용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제가 사실 기술자가 아니라서 말씀하신 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 또 뭐 실증하신다고 하니까 성과가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과 만드실 테니까 예,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패널 토론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